녹화하셔야지. 자, 이제 이 지문인데, 사실 지금 많이 저를 관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제일 이슈가 됐었던 지문은 여러 가지, 그 중에도 해겔이죠. 적중했니 많이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마 직관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해겔 가지고 자꾸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쉬웠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해겔 지문이 당연히 EBS에 출제가 됐고, 이 해겔 지문이 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봤던 게, 구조를 잡으면 난이도가 진짜 너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제 근거는, 출제 확률 높다고 본 근거는 첫 번째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정보라는 것이 줄글로만 읽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보 처리는 앞으로 이래야 된다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출제 근거로 이거라고 봤고, EBS 지문 중에 얘가 제일 그랬어요. 두 번째 출제 근거는 뭐냐면 22학년도부터 출제됐었던 지문들 기억나요 혹시? 1페이지 예열 지문, 독서 이론 지문. 독서 이론 지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이 독서 이론 지문은요, 물론 14학년도에 몇 번 출제하려고 시도했었으나 그때는 좀 덜 무르익었었고 분위기가, 이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대학교 가시면 키스리스라고 그래서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브레인 코리아에 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브레인 코리아 말 그대로 지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때 이 논문 검색 사이트가 2.0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종조국인 학문들의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해지고 발전 속도가 남달랐어요. 그게 바로 국어교육, 국어 국문일 텐데 그때 굉장히 분화가 됩니다. 옛날에 외과 의사는 다 수술을 했을 건데 이제는 심장, 외과, 혈관, 외과, 성형, 외과, 정형, 외과 다 나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분화되면서 2014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언어 영역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가 없는 과목이 돼버렸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때 정립을 하려고 했으나 약간은 덜 무르익었고, 이때 드디어 좀 정립돼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서 이론이란 결국에는 정보 처리 이론이란 말이에요. 정보 처리 이론이란 말이에요. 관점은 누구 관점? 평가원 관점이에요. 그럼 평가원 관점을, 정보 처리 이론을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게 EBS에 기출됐었던 지문, 바로 이 루만의 의미론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주장하는 건 항상 레퍼런스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당연히 또 EBS는 출제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간접 연계라도 50%는 EBS 소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22학년도 EBS로 해결 지문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 연속 건드려졌고, 출제 배경이 무르익었고, 출제 교수님들의 성향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출제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수업 2주 전에. 출제 그대로 됐고. 오케이? 이게 실력이야. 이 차이예요 그냥.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즉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건드리고 싶었으나 여기까지 건드려버리면 또 논란이에요. 왜? 해결 지문 낸 거 가지고도 말 존나 많아. 수만에 내가 고려 올린 거 봐. 서울대 철학과 등판했어, 진짜. 서울대 철학과 뭐 98학번 등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나마. 못 건드려요, 원래. 이런 거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부터 건드리고 나서 얘를 건드리려고 각을 잰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는. 그래서 해결을 EBS에 딱 나왔다 싶으니까 갖다 건드린 건데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의미라는 것을 주고받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체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주체. 근데 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즉 나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때 의미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지만 사회는 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의미가 될 때 비로소 의미다운 의미가 된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뿌리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아주 비슷한 사고를 했던 게 해겔이에요. 그러니까 즉자, 나, 즉 나, 대자,
상대방, 그리고 즉자, 대자 간의 관계로 잡은 거예요. 이걸 이미 뭐 사범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당연히 얘는 주관적 의미고요. 얘는 남과의 대화, 남과의 소통에서 온 객관적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미까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의미 구성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 지금의 교수학습 이론, 학습 이론.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라는 관점까지도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필기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근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 100 몇 페이지, 내 이름은 100인호니까 100 몇 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평가원 교수님들의 논문일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평가원 교수님들 이름을 성함을 쓰지 않습니다. 왜? 누구 좋으라고? 논문 검색 다 하는데. 뭐냐면 이런 배경으로, 이런 흐름으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러려면요. 인생 진짜 갈아 넣어야 돼요. 저 올해는 주당 120시간 일합니다. 뒤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해요. 왜? 보이는데 어떡해? 보이면 더 봐야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지문을 바라보면, 나 따라오지 마. 일단 저기 있어요. 그러면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두 번째. 저 사진 찍어 주시고, 두 번째. 이게 이런 의미의 체계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벌써 제가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구조도 그리세요. 또는 구조 그리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는 동안 구조들을 그리거나 주제에 해당하는 구조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고개 들어보시면 제 필기가 있을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시간 3분이고요. 13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자, 이제 3월 1일부터 유튜브 쇼츠를 좀 많이 찍으려고요. 그래서 뭐 1분 개념, 독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문학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하나씩 1분이면 300개면 끝나니까 시간 없는 고3들 위해서고 고1을 위해서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들인데,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데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나 좀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기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1분 수능 국어 비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되게 막스 베버도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서울대 필독도서 백선 해가지고 예전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베버의 철학 이론을 먼저 세팅하고 루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 제가 이걸 자꾸 건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정당성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지만 건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라는 측면에서,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씀으로써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불평등이다, 뭐 돈만 밝힌다, 황금만능주의다,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는지냐면, 이게 그렇게 탐욕스럽고 되게 부도덕했다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히 탐욕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이상을 향해 가는 존재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은 그렇게 본능과 싸워가면서 이상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일단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은 청교도, 즉 구교에 저항해서 신교를 주장했던 근대 유럽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미국이 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허용되는 법들이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대마초 같은 것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애들 맨날 피우고 있는데, 미국도 캘리포니아는 합법이에요. 뭐 내가 지금 그냥 알려주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근데 걔네들이 그런 것을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탐욕적인데 탐욕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개같이 일해요, 진짜.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정말 개같이 일하고요. 그렇게 재산 축적을 하고 자본 축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써? 다 기부해버려. 이게 자본주의예요. 즉,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오히려 신앙이고 오히려 그게 신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고 그 결과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선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지.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 기부.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 사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야 이제 워낙 그 도지코인, 화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여러분 한 5년, 10년 전 세대만 해도 1등 부자는 빌 게이츠였지. 빌 게이츠 아니야 혹시? 잘 모르잖아. 1등 부자는 빌 게이츠였어요. 그냥 압도적인 1등 부자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하게 다 기부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정말 기부 많이 해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기부해 진짜. 막 몇 배 쪽 기부해버려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개같이 벌어서 기부해요. 나중에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이 글은요, 일단락에서 니콜라스 루만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갑자기 왜 베버가 나오냐면 모든 논문은 선행 연구를 기반해서 가야 되거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학사가 이 정도의 지식, 자,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무한대라고 했을 때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들 중에 여러분이 이거 인류 지식이야. 학살 한다는 건 이 정도 배운다는 거고요. 석사를 배운다는 거는 지식의 끝까지 간다 그랬었고요. 박사를 한다는 거는 인류의 없던 지식 하나를 점 찍는 거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문을 한다는 건요. 선현의 연구를 일단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세팅이 되는 이유는 다시 이 사고에 이런 논문에 또는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를 찾아보는 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셋이야.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도 항상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주제인데 너무 좀 번잡한 얘기라서 지우고요. 다시. 그래서 주제 세팅을 하는데 일단 베버의 의미론을 가지고 오고 니콜라스 누만의 의미론과 비교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의미론이 나와요. 간단하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가 지문 내용 털면서 잡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예요. 내 생각, 주관적 의미, 그걸 남들과 나눈다, 객관적 의미, 그게 사회에서 나눠진다, 사회적 의미. 근데 이 의미론의 한계를 뭐라고 본 거냐? 잘은 모르겠지만 비판을 합니다. 사단락 구조에서. 어떤 형태로 비판을 하느냐? 너희 베버의 기존의 의미론은 행위자가 의미를 만드는 주체라는 거예요. 행위자가 의미를 만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의미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이 의미와 주체를 구분함으로써 분리함으로써 분리가 됐으니까 둘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솔직히 완벽하게 처리하기 힘들어요. 왜? 정보량이 많이 부족해요. 이거 하나만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이걸 한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당연히 이 정도 처리가 한계예요. 자, 그래서 5단락 이후부터는 누만의 의미 이론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잡으라고요? 주제 잡으시라고. 반복 강조되는 거 잡으시라고. 그러려면 가치 높은 거 잡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구조 처리가 돼야 되고 정보의 구조화가 돼야 되고 때때로 도식화가 돼야 돼요. 그 팁을 21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힌트를. 도식화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1번 보세요. 이렇게 도식화해봤으면은 5단락 이하 굉장히 빡센 정보들이 훨씬 쉽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좀 이따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단락부터 정보 처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문학 질문이고 시간 남을 때 우리는 문학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단락 주제 세팅. 독일의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누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체계 이론을 주장했다. 그럼 체계 이론이 뭐지?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고 축소해야 해서 의미를 처리하는 사회의 목표라고 삼았다.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글을 다 읽은 분들은 알죠. 복잡성을 축소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처리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다시 루만은 의미를 이론에서 그럼 봐. 글의 주제는 뭐야? 루만 체계로 루만 자신의 이론, 의미 이론. 기본 개념인데 사역의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제 세팅일 거고 도입을 했죠. 뭐라고?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사야. 그래서 베버의 의미로 주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먼저 베버부터 세팅하고 나서 둘을 비교대조 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였고 필기하세요. 어차피 1단락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으면 주제만 잡아요. 루만이 체계이론, 의미이론. 베버가 이미 의미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나 봐. 둘을 비교대조 하겠지. 베버의 의미는 뭘까? 이 정도 느낌. 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딱 그 정도예요. 왜? 더 이상 처리하려고 들잖아요. 정보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문들은 쉬웠어. 추론도 쉬웠어요. 추론이 돼요. 그리고 옛날 지문들은 언어 영역은 진짜 아무나 가르치다 보면은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전공을 하면 자기 전공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배경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초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배경식 없이 푼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도 마찬가지야. 서울대에서도 초인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대 심리, 서울대 교육학과 공동연구에 따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대생들 중에서도 초인지 능력이 명확히 되는 사람들은. 그럴 정도로 초인지 능력은 일부만 가지고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탁월하면 길러질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계속 볼게요. 이달라. 베버의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자신의 관점에서 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집중해야 돼. 자, 행위자 자신의 의도예요. 즉 자신의 관점에 자신의 관점. 따라서 자신의 관점은 행위의 의미예요. 베버는 1차적으로 의미를 1단계 의미는 뭐라고?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 의미. 그럼 봐. 밑줄 3번이 나오는데 3번 다 똑같은 얘기죠. 행위자 자신의 의도,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의 행위의 의미,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 1차적 의미는 주관적 의미,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행위자가 주체가 되고 행위자가 의도하는 행위자의 관점의 의미요. 깔끔하게 처리되죠. 반복되는 거 구조 잡아주시면. 두 번째 볼까요?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왜냐하면 행위자의 의미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 뒤쪽에 봐야 되겠죠. 결국 정보 가치는 더 떡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더라도 결국 D가 계속 정보 가치 떡상.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미가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주관적 의미라는 걸 세팅을 하죠. 객관적 의미라는 걸 세팅을 하죠. 그래서 둘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1단계 주관적 의미가 형성이 됐으면 2단계 이제 객관적 의미예요. 그럼 객관적 의미가 좀 더 먼저 구체적으로 볼까요? 베버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뭐냐?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1단계를 배제하는 거죠. 즉 관찰자의 해석, 주체가 아니네요 이제. 즉 상대방이 주체가 되네요. 관찰자,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게 2단계군요.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사적, 주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그 뒤쪽 보는 거. 왜냐하면 관찰자는 관찰한 행위를 통해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 행위자도 관찰자 공유한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단순해요.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정보가 불충분해. 여러분이 처리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해. 그럼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의도냐? 첫 번째 구조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연결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주관적 의미가 있고 객관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의미의 주체는 이제 누구로 바뀐 거예요? 관찰자로 바뀐 거예요.
왜? 보세요.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주체는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죠. 즉, 한 번 더 얘기하죠. 관찰자 해석과 이해. 즉, 관찰자 해석, 이해, 관찰자에 의한 것. 관찰자 주체, 관찰자 해석, 관찰자 이해가 이제 두 번째 객관적 의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했다. 1단계를 배제했다. 2단계로 넘어갔다. 관찰자가 해석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아마도 잘 들으세요. 논문의 흐름상 이게 예상 가능 반론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가능 반론을 끌고 올 때 보통 물론이라는 연결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구조로 봤을 때 예상 가능 반론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야,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가 관찰자가 해석한 의미로 축소되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거는 행위자 의도로만 된다는 건 사적이다, 주관적이만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이해됐어요? 즉, 다시 주관적 의미가 있어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예요. 그걸 관찰자가 해석한대요. 야, 그러면 관찰자가 해석을 하니까 이게 왜곡될 수 있지 않겠어? 안 된대. 더 커질 수 있지 않아? 커지면 안 된대. 축소될 수 있지 않아? 안 된대.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거냐? 이거야. 자, 얘가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 뭐가 있다? 왜곡의 문제 있지 않을까? 명시적이진 않지만 아니야. 해결 방법은 뭐다? 공유되는 해석의 틀이 있대요. 비슷한 게 뭐냐? 제가 수업 시간, 문학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야? 칸트가 얘기한 공통감. 문학적 관습.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바로 그 문학적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수능 문학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 지문이기도 한 거예요, 얘는. 다시, 그래서 참고로 얘는 뭐다? 문학적 관습이다. 얘는 뭐다? 칸트가 얘기한 공통감을 말한다. 됐어? 너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으로만 가지도 않고요. 관찰자에 의해서 왜곡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같은 공유하는 해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뒤쪽이 정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라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객관적 해석 틀, 공유하는 해석 틀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요. 그래서 다시 주관 행위자 의도의 관점 주체 의미고요. 객관 관찰자 주체 해석 이해되는 건데, 둘은 공유하는 해석 틀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축소 확대되진 않는다. 됐죠? 뭔가 느낌이 잡히는 이유는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3단락. 이처럼이라고 나온 건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요약 정리해요. 1번은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1번 주관적 의미, 2번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 의미. 그리고 둘이 공유하는 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사회적 행위까지 간대요. 자, 베버의 생각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상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영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1번 행위자, 2번 다른 사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가 반응하면서 이끌어져요. 무슨 얘기야? 즉, 사회적 의미라 함은 3단계라고 하면 모두 공통으로 이해된 것, 사회적 행위. 모두 공통. 관찰자와 행위자 모두 사회적 행위. 반복되는 행위는 그럼 뭐겠어요? 아마도 이 공유하는 해석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적 의미인가 보구나. 구조로 보자면은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공유하는 해석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 사회적 의미. 그러니까 진짜 구조 빡세게 안 잡으면 줄글로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느낌이 딱 해겔이에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나왔잖아. 그리고 1년 뒤에 해겔 EBS 지문 나왔고 수능에 나왔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드립답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맨날 EBS 보고 있고 기출 보고 있고 흐름 잡고 보이면 잠깐만 연결되나? 그리고
일부 그룹과의 반이 있어요. 그룹과의 반에서 좀 미안하진 않아. 왜? 걔네들이 사고하는 흐름을 봐야 그 친구들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공식적인 수업에서 제가 내놓는 거고. 이 흐름이 항상. 혼자서도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고. 그리고 제가 케어가 가능한 집단에서 케어 받으면서 실험적으로도 교재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교재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4단락. 위에서 살펴보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 실행. 자, 봐봐. 계속 의미를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보면 추가적인 정보는 더 이상 없어요. 진짜 봐봐.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많이 헷갈리게 나왔는데도. 4단락에서 기존의 의미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베버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뒤쪽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뒤쪽 정보는 뭔데? 루만이겠죠. 베버 얘기를 세팅하고 왔으니까. 그럼 베버 얘기에 대해서 뭔가 달라졌겠죠.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야. 구조 잡아볼게요. 자, 기존의 의미 개념은 뭐라고? 베버예요. 자,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1단계를 세팅한 이유는 이게 비판 대상인 거니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루만은 그렇지만 벌써 비판이죠? 어떻게 한대요? 비판한다. 비과학적. 비판을 냈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는 비과학적. 그럼 왜 비과학적이냐? 보세요. 보이시죠?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 똑같은 얘기죠. 주체가 의미를 구성한다. 주체는 행위자. 행위자가 의미를 구성한다. 그게 한계다. 라고 비판한 거예요. 주체의 관련성 속에서만 봐야 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비판의 근거는 뭐야? 의미를 주체와 관련만 짓는다. 의미를 행위자의 실행으로 본다.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일단 의미의 시작이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주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수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이 되려면 특수한 사례들에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다까지 끌고 온 건데 내가 방금 설명은 보충해 준 거고요. 거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건조하게 잡으세요. 기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비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 근거는 비과학적이래. 왜 비과학적이래?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의미는 행위자가 실행해서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주체와 의미를 분리해서 해결할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의미가 주체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원래 주체와 분리되지 않았다면 표면적이진 않지만 아마 주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적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분리해 줌으로써 보편성을 갖게 만들어준 거죠. 의미라는 것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기존의 베버 이론은 주체가 만들어낸 의미만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보편적인 의미를 모두 다 공유하는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철학적 논쟁으로 가져가서 철학적 논쟁을 끝내면서 자 이제 봐. 이런 형태의 의미 이론이어야만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는 게 충분히 설명될 거야. 이런 흐름인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정보 처리로 끝낼게요. 볼게요. 그래서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 된다. 됐죠? 즉 주체와 분리함으로써 의미가 보편성을 띠게 된다. 핵심은 주체와 의미를 분리함으로써 의미가 보편성을 띠게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미를 정보를 여러분이 놓칠 것 같다면 이렇게 핵심 정보에 강조, 초점화하는 거예요. 주체와 의미를 분리시킴으로써 의미가 보편성을 띈다. 기존에는 그렇지 못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베버는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 과정에 사회적 의미가 생긴다고 봤지만 거기서의 한계는 누만의 생각에 따르면 행위자가 결국 의미를 만들어낸 주체이기 때문에 주관적의 의미, 주관성의 한계가 존재하고 행위자와 의미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할 거야. 끝. 계속 볼까요? 5단락. 그러면 누만 행위 주체로 독립되고 보편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의미를 상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또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계속 어떤 식으로 전개냐면 위쪽 내용을 세팅하면서 기존의 의미 개념, 위쪽 내용을 세팅함으로써
이처럼 위쪽 내용을 세팅함으로써 이해됐어요? 위쪽 내용을 세팅해서 뒷내용 비교되죠. 또는 위쪽 내용 세팅해서 뒷내용에서 뭔가 추가 정보. 그래서 뭔가 같은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영미권 글의 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영미권의 주제 세팅은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주제에 해당하는 상당 어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해 줌으로써 주목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들을 연결질 수 있는 형태로 내용과 구조를 항상 설계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패러프레이즈를 통해서 주제 세팅을 계속해가고 있는 거고 결국 뭔가 장황해 보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배배 의미는 주관적 의미다. 그리고 그거를 관찰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의미가 되는데 공유한 해석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한계는 결국 행위자에 의한 의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루마는 의미와 주체를 구분해서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계속 볼게요. 5단락. 그러면서 아까 나왔었던 1단락 내용 딱 세팅되는 거 보이죠?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한다.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한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어그로 끈 거예요. 의미와 주체를 독립적으로 봄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이 축소된다. 이러한 노만의 의미 개념을 이야기해서는 체험과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줄글러 봐봐야 뒤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림이라고 적으세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세계의 관계 속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 행위로 현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이 있다. 자,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문제겠죠.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되고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속에서 실전적 선택을 통해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를 보여주는 실명 이용을 허용한다. 이때 우연성이란 뭐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일단. 구조 잡아. 왜? 이게 완벽한 이해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문제에서 결정이 될 거니까. 괜히 여기서 뒤지게 처리해놨는데 시간만 쓰고 문제에서 안 물어보면은 시간 날리는 거야. 피로도만 낭비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구조 잡아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처리가 훨씬 편해져. 이런 체험의 가부화를 처리하는 수단. 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건 뒤쪽이죠. 즉 체험의 가부화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체험의 가부화 왜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통보받는 과정에서 체험에 의해서 세계의 관계, 세계에 대한 체험의 과정에서 많은 게 들어오니까 체험의 가부화가 생겨버려. 어떻게 처리하겠대? 바로 그게 의미래요. 윙. 의미는 보세요. 어떤 사태, 또 미치겠어. 갑자기 사태 막 돌아버려. 근데 봐봐.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야? 일단 복잡성을 축소한대요. 체험을 처리한대. 아까 체험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림 보면 이해가 쉬울 건데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는 의식 세계의 체험이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자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하고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체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또 나왔네. 복잡성을 축소시킨다. 그런데 플러스 뭐도 나온 거예요 지금? 보존도 한다. 자, 그러면서 7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어차피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마지막 8단락 요약 정리를 해주는데 그림 없었으면 이 문제는 성립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림 좋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저 따라서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저기 일단 여기 놓쳤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10초 잡아주시고요. 좀 걸리네 애들. 네.
혹시 놓쳤을 수 있으니까 1달러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캡처해서 좀 더 올려드리고. 다시 쓸데없는데 어그로 끌리지 마. 누만의 체계이론, 누만의 이론, 베버의 의미. 그리고 1달러기 얘는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게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2단락에서 베버의 의미는 뭐냐? 1번 주체가 만들어내는 의미, 2번 관찰자가 해석한 의미. 그래서 3단락 하지만 이게 서로 같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한 해석 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적 의미까지 갈 수 있겠고. 자, 그런데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가 일단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주체가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한계가 존재해버리고, 따라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해결 방법은 뭐다? 분리를 시키면 되겠다. 빼먹었네. 됐죠. 4단락에서 녹색이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고, 녹색 비판 대상, 다시 현관펜으로 해결 방법. 보편적 의미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편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1단락부터 반복됐던 말은 세계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흐름. 됐어요? 그러면서 막 존나 터졌어. 이미 머릿속 터졌어. 체험에 가봐 이미 걸렸어. 따라오세요. 자, 세 개의 정보의 총량을 저는 U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도식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라는 심리체계,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세 개를 전부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럼 A가 체험하는 거는 이 정도의 흰색 빗금 정도만 체험할 거예요. 됐어? 근데 문제는 이미 그 자체도 A한테 과부하예요. 왜냐면 봐봐.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정보가 들어오죠. 맞잖아. 오감이 다 들어와. 더 큰 문제는 여러분 5개가 있으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몇 가지? 2의 5제곱까지겠지. 이해돼요? 32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만 먹으면 사과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시각적 정보가 있을 거고 또는 후각적 정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각거리는 청각적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피부의 촉각으로 느끼는 촉각적 정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요. 왜?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져요. 그게 우리의 세계 총량의 정보에서 우리가 일부만 체험하는 거고, 근데 그 체험조차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4번째 줄 보면은 체험의 가바가 벌린다. 밑에서 하나, 둘, 왼쪽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맨 그림 21번 왼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세계의 관계 속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나라는 사람의 체험은 너무 많아. 맞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뭐가 생겨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보들은 전부 다 가능성이에요. 처리할 수 없을 정도 많은 가능성들. 그럼 그 가능성들에서 뭐 한대요? 체험의 가부에 따라서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한대요. 선택. 그래서 뭐가 된다? 행위가 된다. 그럼 이 많은 체험들 중에서 나는 이만큼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만큼을 뭐 하고 있다? 선택한 만큼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란 흰색 빗금 속에서 녹색 박스만큼의 행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밑에서 4번째 줄, 이런 복잡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행위로 축소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 글의 주제인 의미의 기능이 나오죠. 여기서 의미는 어떤 기능을 한다? 오른쪽. 이러한 체험의 과거를 처리하는 게 바로 의미다. 어떻게?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함을 체험에서 행위로 가는 과정에 생기는, 즉 체험의 복잡성을 선택을 통해서 행위로 만들어줌으로써 축소해 준다고요. 복잡성을 축소해 준다고요. 의미가. 다시 의미가 복잡성을 축소시켜 준다고요. 두 번째, 선택이라는, 즉 체험을 처리하게끔 해준다고요. 의미가. 또 선택되지 않은 흰색들은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만든다고요. 결국 정리하면 뭐라고?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해준다고요. 어렵죠 벌써. 이유는 정보가 뒤지기 많으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초점화 시켜볼게요. 자, 핵심 반복되는 키워드만 잡아봐요. 세계 정보 청량은 이래요. 여기서 A는 이만큼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미 체험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는 요만큼만 선택해가지고 행위할 거예요. 그럼 봐. 복잡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축소되었죠. 이 복잡성을 축소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의미다. 됐어요? 왜? 복잡성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1단락, 5단락 계속 반복돼. 그럼 일단 얘는 잡아야지. 그리고 5단락부터 체험, 선택, 행위로 축소는 계속 반복돼. 그럼 얘는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정보,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예시 단락 보세요. 심리체계 A라는 것을 보면 그림에 대한 이해니까 그림으로 이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뭐냐? A의 행위는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심리체계 A가 세계 속에서 이만큼을 체험했고 이만큼을 선택해서 행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떻게 된다? B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계 속에서 B의 심리는 A가 행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심리 체험은 녹색 영역만큼인 거예요. 밑에 두 번째 단락. 루만의 체험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가진 개념인데 A의 행위, 심체계 B에 의해서 체험된다. 오케이? A의 행위, 심체계 B에 의해서 이만큼으로 체험이 된다. 얘와 얘가 같다. 됐죠? 이때 심리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 행위를 통해 다시 A가 체험을 통해서 축소 행위가 B에게 통보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에게도 복잡성이 생기고요. 그 복잡성을 당연히 축소해야 되겠죠. 축소하는데 이제는 뭐 해요? 자기가 이 빨간색만큼을 선택한 거예요. 행위로. 됐어요? 그러면 다시 B가 행위하면 이 B의 행위는 다시 A에게 가겠죠. 됐니? 근데 이렇게 가면은 A가 체험한 것과 지금 여기서 체험한 것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그럴게요. 영화의 두 번째 장면이 이제 B의 행위가 다시 A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전 A와 1초 후의 A는 다르겠지. 그럼 1초 후에 A는 어떻게 다시 한번 세계를 체험하냐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A는 체험하는 거예요. B는 빨간색만큼을 행위해서 전달했으니까, 통보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의사소통이다.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다. 아, 드디어 보이죠. 그림 그리다 보니까 드디어 결국에는 의미에 의한 의사소통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한 거구나.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의해서 지금 자극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이 지문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앞에는 수많은 정보가 지금 존재하지만 여러분은 수많은 세계 속 정보가 존재하지만 여러분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 멀리 CGV도 보이고요. 오토바이 소리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세계 속 정보 중에서 수업이라는 체험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지문의 정보 처리를 행위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선생님 이거는 A라는 정보 같아요 라고 하면 나는 반대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A라는 정보로 나한테 전달해 준 걸 받고 그걸 다시 축소 선택 여러분한테 전달.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평가원에서는 출제자들은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23번 예시로 가볼게요. 됐습니까? 자, 갑이 시험을 끝나고 썸녀을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이별 장면이 나오는데 갑이 울어요. 영화보다 갑을 신경 쓰던 썸녀을은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앞 관객은 자고 있고. 자,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하는 상황이야? 영화를 보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이미 잘 보세요. 이미 무엇을 할까? 세계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됐죠? 그럼 세계 속에 정말 많은 것 중에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한 게 영화인 거죠. 또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즉 복잡한 것들 중에서 나는 행위로 크게 그리자. 내가 선택하는 행위는 뭐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에 의해서 복잡성을 축소했어요. 나는 영화를 선택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갑, 여기에 을. 좀 붙여놓을게요. 을. 앞에서 졸고 있는 관객. 자, 그럼 봐. 얘는 졸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를 체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래. 얘는 졸고 있으니까 체험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자, 근데 봐. 지금 갑은 이 세계 속에서 뭘 체험 또는 뭘 행위하고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갑은? 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별 장면을 본 거야, 갑은. 반대로 을은 누굴 본 거예요? 갑을 본 거예요. 다시. 먼저 갑은 영화를 봤고 을은 영화가 아니라 갑을 보고 있고. 됐어요? 자, 이거 사진 찍어주시고 이거 그리세요. 이거 그려서 저쪽으로 할게요.
자,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1번 선지. 가까우리 영화를 보는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지문의 의도는 뭐냐? 지문의 원리를 잡아서 보기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고요. 의미론을 적용하는 거야. 누만의 의미론을. 그래서 1번 선지는 그게 이루어졌냐예요. 원리를 사례에 적용해서 너희 이해할 수 있니를 물어본 거야. 오케이? 이런 의도 설계예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얘기했었죠.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화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수많은 복잡성 중에 얘들이 데이트 썸 탈 때 영화든 뭐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복잡한 한강을 갈 수도 있고 롯데월드 갈 수도 있고 영화를 갈 수도 있고 명동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강남역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것들 중에서 얘는 영화를 선택했잖아. 즉 복잡한 것이 영화로 축소가 됐죠. 즉 행위를 했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화를 보러 갔다 행위가 된다. 됐어요. 이유는 뭐다? 원리 잡으라니까. 빨간색으로 원리 다시 잡아드리면 얘는 뭐다? 예. 복잡한 것들로부터 축소가 됐다. 축소의 결과 다시 체험은 복잡하지만 선택을 통해서 축소가 되면 행위가 된다. 즉 수많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영화라는 선택을 했다.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1번 선지 괜찮고요. 2번 선지.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과정에서 복잡한 것을 축소하는 과정에 나는 선택이란 걸 한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필기예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게 나오냐? 자, 보이니? 이 칠판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서 심리세계 A는 이만큼을 체험하게 되고요. 체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축소해서 이만큼을 행위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과정에 들어가는 건 선택이고. 됐어? 이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였다? 의미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복잡한 체험에서 행위를 선택하는데 선택이 가능한 건 의미였다. 됐어? 도식화를 해야 돼. 그러면 자, 이별 장면을 보고 갑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 중에 눈물 흘리는 행위로 왔다면, 즉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눈물 흘리는 행위로 왔다면 선택 축소된 거죠. 맞습니까? 다양한 감정에서, 즉 복잡한 감정에서 눈물 흘리는 행위로 축소됐다면, 선택됐다면 그 선택은 누가 시킨 거다? 의미가 시킨 거잖아. 됐니? 의미가 선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2번 다 괜찮은 선지들이죠. 그러니까 그려서 보면 돼. 그린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자, 계속 볼게요. 지금 갑은요,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루만의 의미로 도식하자면요, 갑은 체험 속에서 울었죠. 울음으로써 축소됐죠. 근데 이 눈물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어? 을에게 전달이 됐잖아. 을에게 체험으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을은 그 체험에서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손잡은 준 것으로. 당연히 3번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을은 누구만 보고 있어? 갑만 보고 있잖아. 을은 이별 장면 선택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정답 4번이네. 5번 선지, 얘는 자고 있으니까 통보조차 되지 않은 거죠. 정답은 4번.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 여러분이 그림을 똑바로 안 그려서 그래요. 그리세요. 얘를 그리세요. 됐어? 자, 5분 동안 쉴 거예요. 쉬는 동안 필기할 건데 일단 얘부터 1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쪽 못 잡아도 돼. 일단 얘를 정확히 잡아. 얘를 정확히 잡고, 자, 이걸 그대로 그리세요. 그대로. 그리고 좀 이따가 A랑 B를 지우고도 하나 더 그려. 그래야 이 지문 설명이 돼요. 정확하게 그려서 설명하는 지문이야. 알겠어? 5분 드릴게요. 얘 그리세요. 그대로. 두 번째, 여기 필기도 하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지문 읽지 마. 그려. 구조도 그리고 그림 그려. 현재 시간 18분이니까 13분부터 갈게요. 다시. 그리세요. 그리면 깔끔해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세계라는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는 체험을 하는데 그조차도 너무 복잡한 정보라서 의미에 의해서 선택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요.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선택된 행위는 내가 B에게 통보를 하면 B에게 전달이 되고요. B는 다시 그걸 체험하고요. 그 복잡한 체험 속에서 선택을 통해서 빨간색 행위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A에게 통보를 하죠. 이게 바로 의사통 과정이라는 거야. 자, 여기로 올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각각 을은 시험이 끝나고 무엇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럼 봐봐. 일단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되게 복잡하게 이런 데이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복잡한 것을 의미에 의해서 선택해서 축소해서 영화를 보기로 했잖아. 됐어요? 즉, 복잡한 게 축소됐네. 여기가 체험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행위겠죠. 실장님, 여기부터 잡았어요. 여기부터. 그럼 끝까지 잡히지? 뭘 할까? 한강 갈래? 남충 갈래? 어디 갈래? 야, 영화 보자. 뭐 할래? 복잡한 것 중에 나는 선택 축소, 영화 볼래. 체험이 행위가 됐죠. 그래서 1번 선지 행위가 됐다. 됐죠? 자, 2번 선지.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은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제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별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경험하는 것은 영화관일 것이고 거기서 내가 체험한 거는 이별 장면이야. 그럼 이별 장면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때때로 무슨 예술미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 나오면 그 여자 배우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의미에 의해서 선택해서 복잡한 걸 축소해서 어떻게? 이별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죠. 됐어? 이 사람은 눈물이 난 행위란 거죠. 그럼 눈물을 흘린 행위는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된 거죠. 2번 선지. 됐어? 그럼 내가 울었더니 그걸 보고 있었던 을은 내가 울고 있구나. 갑이 울고 있구나. 통보받았죠. 3번 선지. 그렇게 다시 갑의 눈물이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됐고 을은 그 체험에서 어떻게 하지? 그래, 위로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자 라는 행위로 선택 축소했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을이 보고 있는 건 뭐야? 갑이라니까. 을에게 그러면 이별 장본은 통보가 돼요? 안 되지. 됐어?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이해했냐 못했냐요. 그림 그렸냐 못 그렸냐요. 그림으로 처리해서 보기 선지 상황에 적용했냐 못했느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문제면 애들 뒤져요. 이 정도 문제면 애들 다 뒤진다고. 진짜. 이게 아마 올해 나오잖아요. 만점자 또 한 28명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미 느끼고 있잖아. 자, 근데 봐. 제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주제구조 터는 과정에서 이 정도 정보 처리가 항상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거 없어. 우리가 영어의 신텍스 배운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영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모든 영어 문장 구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어딨냐? 어디 갔죠? 보호가 빠졌네. 7개. 그럼 봐봐. 얘도 이런 식이지만 얘도 이런 식이에요. 구조적으로 똑같다. 의미 구조로 똑같아. 그럼 결국에는 명확해져요. 의미가 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어의 신텍스를 배워서 문장 구조를 배워서 정보 처리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국어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30번 문제나 5번 문제나 수학에서 어차피 미분을 물어보는 건 똑같잖아.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난이도 낙차가 생길 거야.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운 내용을 특히 쉬운 지문에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쉬운 지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이 수업이 너무 어렵다면 목요일 저녁 수업이 지금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고2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고 고3들한테는 조금 쉬운 독서 지문들을 강강 유지를 위해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매주 한두 지문 이상 올려드릴 거고 아마 3월 개학이 되면 매일 한 지문씩 좀 그런 감 유지를 할 수 있는 쉬운 지문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로 보충 영상으로 따라오시다 보면은 뭔가 구조적인 연습도 될 거고 아니면 이미 작년에 매일 하나씩 해서 200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걸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런 고민 학생은 따로 저한테 전달 주시면 제가 해법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정답 4번 보였을 거고 이게 되고 나면 다시 원래는 20번 문제부터 풀면서 처리했었어야 되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지문의 핵심 원리를 잡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리는지 볼게요. 그냥 정답 어이없이 1번 아니냐? 봐봐. 루만이 비판한 게 베버의 생각, 행위자에 의해서 실행된다. 주체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분리해라 이 새끼들을 하고 있는데 보여요? 이건 누구 생각이야? 베버 생각. 루만이 비판했던 베버의 의미론이잖아. 그 다른 데서 이상한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네. 글의 주제는 크게 베버의 생각과 루만의 생각인데 그게 충돌나는 지점이 여기 뭘 비판했니? 베버는 행위자 실행에서 주체의 의미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비판했네? 비판한 걸 루만의 생각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주제 구조 빡세게 잡아야 이게 명확하게 보인다니까. 진짜 다른 선지는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1번 이미 정답 끝이야. 구조만 명확히 잡으면. 자, 21번. 글이라고 했었죠? 조금 이게 깨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계 속에서 A의 심리체계는 일부를 이만큼 체험할 거예요. 근데 이미 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복잡성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럼 그 복잡성이라는 한계는 행위로 선택되면서 축소되죠. 그렇게 축소된 행위는 다시 B의 심리체계로 체험으로 통보가 되고요. 다시 B는 그것을 빨간색 박스 행위로 축소하죠. 이거잖아. 됐어? 그리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글의 주제? 글의 주제를 뭐라고 한다? 의미.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통보라고 한다. 됐죠?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체험은 복잡해요. 그 체험을 선택해서 행위로 축소시키고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의미다. 됐나요? 이거네. 자, 그러면 필기할까요? 이미 필기가 돼 있긴 하지.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보기에 체험 행위 3개밖에 없으니까 좀 색깔펜에 형광펜 쳐가면서 좀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계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나는 검정색 테두리에 체험을 했으나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녹색으로 축소 선택했고요. 의미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축소된 행위를 B에게 통보했습니다. B는 녹색의 영역을 체험하지만 역시 복잡하고 그거를 빨간색으로 축소하는 거죠. 됐냐? 그러니까 그려야 돼. 줄글로 처리하는 것부터 그리기 훨씬 빨라요. 이유는 여러분 과학 교과서 봐. 그려져 있잖아. 실제 얘도 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걸 줄글로 털어놔 버리니까 뒤지는 거지. 그럼 그림은 간단한 걸. 심지어 그림도 나와 있는데 뭐하러 그리지 않고 자꾸 뻗대냐고. 자, 그러면 답이 되게 비교적 여러분의 체감보다는 쉬워질 건데 잘 보세요. 1번 선지. 가가 지닌 우연성에 의해서 다른 기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는 세부 정보였고 우리가 아까 처리하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 세부 정보 가치도 낮고 판단 안 되면 나중에 좁히고 발췌도 하세요. 자, 2번 선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되잖아. 맞죠? 가와 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체계로 통보되는 것이다. 가와 다는 아까 뭐였니? 체험이었죠. 그러네. 세계 자체도 복잡한데 이 세계에서 체험으로 일부 통보되는 거, 축소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세요. 모르겠으면. 왜? 어차피 나중에 발췌독하면 되잖아. 3번. 가와 다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야, 이거는 좀 중요했던 것 같다. 왜? 우리 맨날 복잡성 잡았었잖아. 맞죠? 정보가 많으니까 복잡성이고 우연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의미 덕분에 이 행위였던 놈들은, 체험이었던 놈들은 행위로 축소 선택되는 거잖아. 복잡성과 우연성은 의미에 의해서 축소 선택되는 거잖아. 체험은 의미에 의해서 축소 선택돼서 행위가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3번이 핵심 주제 원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얘는 일단 확실히 맞는 선지. 일단 정답은 1, 2번 중에 또는 4, 5번 중에 있을 수 있어. 더 볼게요. 자, 심리체계 A의 나는 심리체계 B에 바로 통보가 되고. 그러네. 녹색 나는 다 녹색으로 통보가 되죠. 녹색 나는 B 다로 통보가 되죠. 다시 그렇죠. 의미를 통해서 축소하죠. 그리고 다시 반대로 통보하네. 이게 의사소통이잖아. 맞아? 그러네. 얘도 핵심 주제 원리 3, 4번 들어와 있네요. 나중에 5번 선지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봐봐. 심리체계 A의 마음속이야. 그럼 A의 마음속에서 선택되지 않는 가요. 파란색 빛금 쳐볼게. A 마음속에서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얘잖아. 이거 누구 마음속에 있어? A 마음속에 있지. 이게 왜 B한테 가냐고요. 맞잖아. A 마음속에 있는 선택되지 않은 거잖아.
B에게 통보되지 않은 거잖아. 그럼 A 마음속에만 있어야지 왜 B 마음속에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5번 끝. 됐어. 그냥 핵심 원리 잡고 있으면 정답 그냥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1번부터 엉덩이 붙들고 어떻게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뒤지는 거야. 근데 주제 구조 딱 잡고 그렇지. 봐. 그림 이해해서 그래. 지금 얘네들은 워낙 복잡했어. 의미가 선택해서 축소시켜줬어. 그렇게 녹색의 행위가 됐어. 걔를 B에게 통보했어. 그러면 B는 이런 녹색의 영역을 체험하지만 그것도 복잡해. 다시 B도 의미에 의해서 선택해서 축소해서 빨간색으로 만들었어. 다시 그걸 A에게 통보해. 이거거든.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왜 안 보이냐고요. 3번. 그래, 복잡성과 우연성 축소 선택해서 의미 덕분에 체험이 행위가 되는구나. 자, 나라는 A의 선택된 행위는 B에게 그대로 통보가 되네. 다시 B는 이걸 소통하는구나. 거꾸로 와서. A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거는 아니 A 마음속에 남아있지 그게 왜 B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파란색 빛금은 당연히 A 마음속에 남아있어야지. 어떻게 그 B한테 전달이 되겠어. 당연히 정답 5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꾸 발췌독으로 끄집어 가니까 지문이 안 되니까 발췌독으로 끄집어 가니까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는 게 구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주제가 보이고 주제가 보였으니까 주제 가지고 정답 선지 설계한 게 보여서 다 꼬르고 가잖아. 아까 지문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계속해서 22번. 갑자기 도망은 농민운동 나왔어. 이제 멘탈 터지는 거야 애들은. 이미 뒤졌는데 또 뒤졌어. 그냥 갖다 버리세요. 못 풀겠으면. 알겠어? 풀어드릴게요. 깔끔하게. 잘 봐.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일단 동학농민운동이나 사상은 누군가한테 시작을 했을 수 있겠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농민운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1번 주관적 의미에서 2번 객관적 의미 그리고 동학교도와 농민이라는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의미로 갔잖아. 사회적 의미로 갔네. 맞죠? 다시 그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됐어 이제? 확대된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베버가 생각한 의미론이잖아요. 주제 구조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 루만 입장에서 볼게요. 루만은 뭐야 이제? 의미를 지금 아까 그림처럼 선택하는 거야. 아까 그림처럼 선택하는 거라고 이제. 즉 세기가 있고 체험, 복잡한 것 중에 선택 축소. 그럼 봅시다. 자, 우리는 의미에 의해서 복잡한 뭔가들에서 선택 축소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 가지 축소된 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살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했어? 봉기를 일으켰잖아. 됐죠? 그럼 복잡한 거기서 축소. 현지화된 사건으로 선택했겠구나. 4번 선지. 누만. 자, 그럼 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즉, 그럼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외세 개입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 즉, 외세 개입 반대로 우리의 메시지를 축소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잠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5번인데 동학농민운동은 외세에 대한 반대 아니에요? 왜 배제가 돼? 황당하게 그냥 다 5번이잖아. 맞잖아. 지금 외세 개입 반대로 선택된 거잖아. 왜 배제가 되냐고. 정답 5번 끝. 개 쉬운 문제야. 근데 지문이 이렇게 안 털리니 그냥 던져버린 거죠. 선지들 적당히 보면서. 어차피 틀린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차피 틀려야 돼. 이렇게 하세요 제발. 필기하시고. 그리고 보면 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이런 지문은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작년에 대표적으로 해결 지문이었던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득자, 대자, 득자, 대자. 간단한 거예요.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 의미, 그걸 관찰자가 해석한 객관적 의미, 하지만 둘은 공유해석 틀이 있으니까 사회적 의미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처리하고 있으면 이제 이 베버의 의미의 한계가 있죠. 야, 결국 의미는 행위자가 시작하잖아. 주체가 시작하잖아. 야, 분리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게. 설명 좀 해줘봐. 세계라는 굉장히 많은 정보에서 우리는 체험이라고 할 거야. 이만큼을. 근데 이 자체도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서 선택 축소시켜서 녹색 영역의 행위로 선택 축소한 걸 B에게 통보를 하면 B는 이 녹색만큼을 다시 체험하고 이 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선택 축소해서 빨간색으로 행위를 할 것이고 그건 다시 A한테 통보가 될 거야. 주제 끝. 그러면 답이 나오니? 네, 답이 나와요. 어떻게? 1번. 그래. 주체에 의한 실행? 이게 베버의 한계였잖아요. 루마는 그걸 비판했는데 이걸 루만 생각을 하면 어떡해? 바로 1번 나오죠. 두 번째. 그림 그려서 이해해보렴 얘들아. 그러면 자, 1, 2번은 판단이 안 돼. 근데 3번부터 판단이 되죠. 일단 복잡해요. 체험 자체는. 거기서 축소 선택한 게 행위야. 그래서 의미는 체험을 축소 선택해서 행위가 되게끔 한 거예요. 3번 당연히 주제원리 맞죠? 자, 그 다음에 A의 나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위야. 그걸 B에게 통보했으면 B는 그게 다로 체험으로 통보가 되잖아요. 다시 그 다를 B는 어떻게 의미에 의해서 축소해서 라라는 행위로 축소하잖아. 그걸 다시 A에게 통보하면서 소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5번. 아니 A 속마음이 어떻게 B한테 가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끝. 여기도 마찬가지. 베버의 생각은 뭐야? 1번. 주관적 의미에서. 처음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누군가 얘기겠죠. 정봉준 같은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야 내가 생각해도 문제인데 사회적 의미가 됐고. 그게 확대됐죠. 루만의 의미론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루만의 의미론 가지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복잡했던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돼서 봉기 일으키자라고 된 거잖아. 다시 또 조선 내부에 수많은 더 문제가 있었으나 그 수많은 문제들에서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된 게 외세개입 반대라는 구호. 나머지는 잠재화. 아니 동학농민운동은 일본 개입에 대한 반대잖아요. 왜 그게 배제가 되냐고. 그걸 선택한 거지. 이해됐니? 배제가 아니라 선택. 마지막 23번. 여기도 봐 이제. 자, 지금 둘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영화를 보기로 선택을 했잖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복잡한 것들 중에 선택을 통해서 축소된 거잖아요. 즉 영화라는 거는 선택 축소된 행위야. 선택 축소된 행위라고. 자, 수많은 장면, 특히 이별 장면을 보면 이별 장면에서도 수많은 복잡한 정보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갑은 선택 축소에서 눈물을 흘렸잖아.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해서 눈물을 흘렸잖아. 을은 영화는 안 봤어. 갑만 봤어. 그러니까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됐고 어떻게 해줄까? 의미에 의해서 체험 축소해서 손잡아주는 통보, 소통을 했죠.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지금 갑만 보고 있잖아. 갑만 보고 있잖아요. 헷갈리기 전이냐? 갑만 보고 있잖아. 정답 4번 끝이라고. 얘는 자고 있으니까 통보조차 되지 않는 거고. 끝. 간단해요. 봐봐 진짜. 그냥 여기 쓰인 정보로 다 풀리는 거야. 그림 하나로 다 풀리는 거야. 이거라고. 20개 내의 정보. 이거 뽑아내는 거야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어려운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지. 그러니까 쉬운 걸로 연습해서 어려운 걸로 끄집어 가시라고. 이쯤 했으면은 2반이라도 가끔씩 제가 쉬운 정보 하는 거 오케이죠? 왜? 그러면 깔끔하게 보이거든.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6분 컷 했던 질문들이
저랑 같이 연습하면 진짜 3분 컷까지도 돼요. 15분, 20분 걸렸던 것들이 8분 컷도 걸려. 슬슬 그런 거를 더 연습해 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시간 너무 애매하게 남았지만 한 질문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소설 파트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한 질문 볼 건 소설이고요. 02권 꺼내주세요. 02권 준비해주세요. 문학. 없어? 창원에. 그러니까 없어? 예. 알았어요. 알았다고. 오케이. 오늘 122페이지 조응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기 한 문제가 이 시험이 6월 평가원 만점자 65명 시험인데 오답률 탑 2예요. 비문학 다 뚫고. 02권 122페이지 조응전. 쉬는 시간 없이 8분 드릴게요. 45분부터 문제 풀게요. 마이크는 잡히죠 지금? 영상 영상 녹화는